이봐요, 영감님. 여긴 경로당이 아니라고요. 냄새나니까 당장 나가세요.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입은 지점장이 제 낡은 점퍼를 잡고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30년 넘게 다녔는데 달력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돈 한 푼 안 되는 노인네한테 줄 달력이 어디 있어? 영업 방해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라고.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저를 보며 그는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내쫓은 그 냄새나는 노인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 이 은행을 통째로 날려버릴 핵폭탄급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스토리로 매일 찾아가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12월의 칼바람이 옷깃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드네요. 나는 낡은 점퍼의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리며 잔뜩 웅크린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30년 넘게 드나든 우리 동네 은행, 그 익숙한 유리문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건 그저 기분 탓일까요? 매년 이맘때면 내년도 달력을 얻으러 오는 게 내 소소한 연례 행사입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훈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확 끼쳐왔죠. 하지만 그 따뜻함은 입구 오른쪽 푹신한 소파가 놓인 VIP 라운지 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지점장이라는 남자가 뒷짐을 진 채 대기석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거든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는 구두에 칼주름 잡힌 양복을 입은 최만석 지점장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미간을 찌푸린 채 번호표 기계 앞에 서 있는 할머니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최만석이 할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공과금 내러 오셨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기계 가서 하세요. 창구 직원들 바쁩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당황한 듯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기계를 쓸 줄 몰라서 그러지. 최만석이 혀를 차며 청원경찰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봐요, 여기 안내 좀 해드려요. 번호표 뽑지 못하게 하고. 나는 그 광경을 보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 없는 노인네들은 창구에도 오지 말라는 신보가 빤히 보였으니까요. 나는 짐짓 모른 척하고 창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창구 직원 뒤편에는 고급스러운 종이 가방에 담긴 내년도 달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내가 창구에 앉아 있는 여직원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도 올해 달력 하나만 줘. 벽걸이용으로 큰 거 있잖아. 여직원이 나를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책상 아래에서 달력을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최만석이 여직원의 손목을 탁 치며 가로막았습니다. 탁 소리가 객장에 울려 퍼질 정도로 매서운 손길이었죠. 최만석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봐요, 영감님. 여기가 무슨 자선단체인 줄 아십니까? 달력은 맡겨놓으셨어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최만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이 은행하고 거래한 지가 30년이 넘었어. 달력 한 장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최만석이 콧방귀를 뀌며 내 낡은 점퍼와 검정 비닐봉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30년이고 뭐고 돈 한 푼 안 맡기는 분들은 고객이 아닙니다. 저기 쌓여있는 달력이 개당 얼마짜린 줄 아세요? 영감님 같은 분들이 공짜 바라고 드나드는 경로당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꾹 참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커피까지 타주던 수진이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수진이라면 이런 대접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줬어. 수진이 어딨어? 김수진 직원 불러줘. 내 말에 최만석의 표정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최만석이 팔짱을 끼며 나에게 몸을 기울이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 그 멍청한 여직원 찾으세요? 영감님, 그 직원 이제 여기 없습니다. 내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최만석이 혀를 끌끌 차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도 다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영감님 같은 분들한테 그 비싼 달력을 막 퍼주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요. 제가 이틀 전에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본보기를 보였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고작 달력 한 장 때문에 사람이 잘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말이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달력 때문에 사람을 잘라? 자니가 그러고도 지점장이야? 나의 호통에 최만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가 정색을 하며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뭐하고 있어?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이 영감 당장 끌어내. 아주 냄새가 나서 영업을 할 수가 없네. 청원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와 내 팔을 잡았습니다. 청원경찰이 고개를 숙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일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점장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요. 나는 억울해서 발을 구르며 버텼습니다. 이거나 내가 내 발로 나갈 거야. 감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 하지만 젊은 청원경찰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최만석은 뒷짐을 진 채 그 광경을 구경하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그는 마치 더러운 벌레를 치우는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만석이 끌려나가는 내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달력은커녕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아니까. 은행 유리문이 열리고 나는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진 것보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나를 쳐다보고 지나갔죠.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바닥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최만석이 직원들에게 삿대질하며 호통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달력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 인생이, 그리고 죄 없는 수진이의 인생이 저 따위 인간에게 짓밟혔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습니다. 이 치욕을, 그리고 수진이가 당한 서름을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다시금 내 뺨을 때렸지만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흙 묻은 바지를 털어내며 은행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선가 수진이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달력 때문에 잘렸다는 게 사실인지,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은행에서 쫓겨나고 30분이나 지났을까요? 나는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리며 은행 건물 뒤편 골목을 서성였습니다. 최만석 그 작자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정말로 달력 때문에 수진이가 잘린 건지,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만 발길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골목길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스산하기만 했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있는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얇은 유니폼 조끼 하나만 달랑 걸친 채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무언가를 먹고 있는 뒷모습이 낯이 익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폐기 시간이 다 된 컵라면을 허겁지겁 넘기고 있는 그 처량한 등은 내가 찾던 수진이가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내 목소리에 놀란 수진이가 먹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죠. 입가에는 라면 국물이 묻어 있었고 눈은 얼마나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진이는 자기 처지보다 나를 먼저 걱정하더군요. 수진이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없어서 달력도 못 받으셨죠? 다른 직원한테 부탁해놓고 나온다는 게 경황이 없어서.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자기 밥줄이 끊겨서 이 추운 날 찬바람 맞으며 컵라면을 먹고 있는 주제에 고작 달력 못 받은 노인네 걱정을 하다니요. 나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 손을 내 낡은 점퍼 주머니에 넣으며 물었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지금 달력이 문제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집에는 안 가고? 부모님 걱정하시게 왜 청승을 떨고 있냐고. 내 타박에 수진이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답은 내 억장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갈 데가 없어요, 할아버지. 저 고하잖아요. 쉼터에서 나와서 고시원 살다가 이번에 은행 기숙사 들어갔는데 잘려서 방도 비워줘야 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가 고하라니 3년 동안이나 내 말동무를 해주면서도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밝고 씩씩해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막내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멍하니 쳐다보자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점장님이 그러셨어요. 고아라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융통성이 없는 거라고요. VIP 고객님들 챙겨야 하는데 돈 안 되는 어르신들한테 시간 쓴다고. 그래서 본보기로 자른다고 하셨어요. 머릿속에서 핑 소리가 났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최만석 그 작자가 단순히 실적 때문에 사람을 자른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의 약점을 잡아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짓밟은 겁니다. 그것도 나 같은 노인네들한테 친절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은 10년 전에 유산 미리 안 준다고 연을 끊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아이는 부모도 없이 홀로 세상과 싸우면서도 나 같은 늙은이를 챙기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나는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개 들어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울어? 잘못은 그 썩어 빠진 지점장 놈이 했는데 왜 네가 우냐고. 수진이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백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나는 수진이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백이 없어? 내 부모가 없기는 왜 없어? 이제부터 내가 내 아비다. 내가 내 백이고 내 배경이야.
다시는 어디 가서 서름 받지 않게 해주마. 수진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최만석의 콧대를 꺾어놔야 했으니까요. 나는 컵라면 용기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수진이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저 유니폼도 반납해야 하는데. 그까짓 거 갖다 버려. 따라와. 나는 영문도 모른 채 딸려오는 수진이를 데리고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 양반, 시내 백화점 명품관으로 갑시다. 제일 비싼 데로요. 택시 안에서도 수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과 컵라면, 냄새나는 유니폼 입은 처녀가 명품관이라니 기사 양반도 룸미러로 힐끔거리더군요. 하지만 내 주머니 속에는 300억이 든 통장과 수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백화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수진이를 데리고 가장 화려한 여성복 매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점원들이 우리 행색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앞을 막아서더군요. 점원 한 명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까칠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여기는 회원제 예약 손님만 받는 곳입니다. 구경하실 거면 지하 매장으로 가세요. 역시나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여기나 은행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나는 안주머니에서 수표 뭉치를 꺼내 점원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돈이면 이 가게에 있는 옷 몽땅 사고도 남지. 잔말 말고 여기서 제일 비싸고 기품 있는 옷으로 가져와. 은행장 놈 기를 확 죽여버릴 수 있는 걸로. 점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태도가 순식간에 공손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몰라 뵙습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시죠. 최고급 신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해서 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저 이런 비싼 옷 필요 없어요. 내가 수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입어. 이건 옷이 아니라 갑옷이다. 전쟁터 나가는데 갑옷은 입어야지. 저 지점장 놈이 너를 다시는 깔보지 못하게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모습으로 갈아입고 나와. 수진이는 울먹이면서도 내 뜻을 꺾지 못하고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점원들이 분주하게 옷을 나르고 나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탈의실 커튼이 젖혀지고 수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짙은 남색의 고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수진이는 방금 전 편의점 앞에 그 처량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능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 아니 재벌가 막내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기품이 흘러넘쳤죠. 옷이 날개라더니 수진이의 본판이 워낙 좋았던 겁니다. 점원들도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 고객님 따님이신가 봐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어색해하는 수진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짚어주었습니다. 거울 속의 우리는 영락없는 부녀지간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자세가 나오는구먼. 수진아, 잘 들어라. 지금부터 너는 해고당한 고아 소녀가 아니다. 수진이가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나는 거울 속 수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자산 300억을 관리하는 김 실장이다. 내 유일한 대리인이고 내 가족이야. 알겠냐? 수진이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눈물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나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그 건방진 지점장 놈한테 진짜 돈의 무게가 뭔지, 사람 무서운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우리는 백화점을 나서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내 낡은 운동화 옆에 수진이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달력 한 장도 아까워하던 놈들이 과연 30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을까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은행의 건조한 공기가 다시 얼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 전 쫓겨나듯 나갈 때와는 공기의 무게가 달랐죠. 내 옆에는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수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막 나온 그녀는 더 이상 편의점 조끼를 입은 처량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객장의 정적을 깨며 울려 퍼지자 업무를 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로비를 지키던 청원 경찰이 우리를 알아보고 당황한 듯 다가왔습니다. 아까 나를 끌어냈던 그 젊은 친구였죠. 청원 경찰이 곤봉을 만지작거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어요? 지점장님이 보시면 난리 납니다. 어서 나가세요. 그때 수진이가 청원 경찰 앞을 막아서며 서늘한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VIP 고객님 에스코트 중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청원 경찰은 수진이의 기세에 눌려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지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만석이 씩씩거리며 튀어나왔죠. 그는 우리가 다시 온 것을 보고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만석이 팔짱을 끼고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영감님이 진짜 노망이 났나? 경찰 부른다는 말 농담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너 김수진, 유니폼 반납하러 왔으면 조용히 놓고 꺼질 것이지. 어디서 감히 행패야? 최만석의 고함 소리에 객장 안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대기하던 손님들도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나는 최만석의 독서를 한 귀로 흘리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10년 묵은 종이 통장의 감촉이 오늘따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최만석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자네가 불러야 할 걸세. 나는 내 돈 찾으러 왔으니까. 최만석이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돈? 아이고, 꼬깃꼬깃한 쌈짓돈 몇 푼 찾으러 오셨어요? ATM 가서 뽑으라니까요. 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품 안에서 통장을 꺼내 최만석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낡은 통장이 최만석의 명품 양복에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최만석이 인상을 구기며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워들었습니다. 최만석이 통장에 먼지를 털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게 미쳤나? 감히 지점장한테 물건을 던져? 이거 특수폭행이야. 당장 경찰 불러. 최만석은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칠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아마 잔고가 몇만 원도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기세였죠. 그가 통장의 마지막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보자. 잔고가 얼마나 있길래 유세를 떠는지. 1, 10, 100, 1000만. 숫자를 세어가던 최만석의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인쇄된 숫자는 변하지 않았죠. 300억. 영의 개수를 세던 최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불그락푸르락 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가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을 치다가 다리가 풀렸는지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화분을 붙잡았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객장 안에서 나는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내 달력값 300억이다. 지금 당장 현금으로 인출해. 1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300억이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자 은행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들은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질렀고 대기하던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쥔 채 뻐끔거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쐐기를 박듯 한 발짝 더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지점장이면 돈 내주러 뛰어가야 할 거 아니야. 내 돈 300억 당장 내놓으라고. 그제야 정신이 든 최만석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애원하는 강아지 같은 눈빛만 남아 있었죠. 그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제가 잠시 실성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최만석이 내 팔을 잡으려 하며 알랑거렸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저기 VIP실로 가시죠. 제가 최고급 차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 회장님 제발이요. 나는 그의 손을 더러운 오물 피하듯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내 몸에 냄새 밴다. 달력 한 장 아까워서 사람 자른 놈이 내 돈 300억은 탐나더냐? 내 일갈에 최만석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저 할아버지 300억 자산가래. 지점장이 사람 무시하다가 제대로 걸렸네. 꼴 좋다. 저 사람 아까 할아버지 쫓아내던 그 지점장 아니야? 완전 쓰레기네. 최만석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구원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김 실장? 아니 수진아, 네가 회장님 좀 잘 말씀드려봐. 응? 우리가 오해가 좀 있었잖아. 내가 너 아끼는 거 알지? 방금 전까지 고아라고 무시하며 쫓아냈던 사람에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수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 올리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사적인 대화는 사절합니다. 저는 지금 김덕배 회장님의 자산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수진이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객이 전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규정상 지점장 승인이 있으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부하시는 겁니까? 최만석이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거부가 아니라 현금 300억을 어떻게 당장 준비해? 본사에 연락해서 현금 수송차를 불러야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수진이가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럼 빨리 부르세요. 회장님 시간 뺏지 마시고요. 만약 고의로 인출을 지연시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 넣겠습니다. VIP 고객 응대 소홀로 감사 청구도 할 거고요. 금감원 감사라는 말에 최만석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가 창구 직원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뭐하고 있어? 당장 본사에 전화해. 현금 수송차 싹 다 긁어 모아서 보내라고 해. 빨리. 은행 안은 비상 상황이 걸린 듯 요란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본사 자금부와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보안 요원들은 몰려드는 사람들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뺐죠. 나는 그 난장판 한가운데 서서 덜덜 떨고 있는 최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돈 몇 푼에 고개를 숙이는 저런 얄팍한 인간에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 차례가 남았으니까요. 나는 수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수진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 준비가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최만석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내 눈치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현금차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 제 방에서 편하게. 내가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 내 돈 냄새나 맡으면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자니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겠거든. 나는 대기석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최만석은 내 앞에 죄인처럼 서서 안절부절 못했죠. 그의 파멸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 그리고 곧 터질 건물주라는 핵폭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저 오만한 지점장의 목은 파리 목숨보다 가벼워질 테니까요. 나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본사 감사팀이 도착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달력 한 장의 나비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 태풍이 되어 돌아오는지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지루한 대치 상황이 30분쯤 이어졌을까요? 은행 앞 도로가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수송차보다 먼저 도착한 건 검은색 세단 서너 대였습니다. 은행 본사에서 급파된 임원들과 감사팀, 일명 저승사자들이 들이닥친 거죠. 3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금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으니 본사에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굳은 표정의 양복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는 날카로운 눈매의 본사 전무가 서 있었죠. 최만석은 그들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선 쥐처럼 오만방자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깨가 한껏 쪼그라들어 있었으니까요. 전무가 최만석을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최 지점장,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단이나 300억 전액 인출이라니 자네 제정신이야? 최만석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그게 아니라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잠시 심기가 불편하셔서.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그 꼴을 지켜보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기가 불편해? 사람을 거지 취급해놓고 말을 아주 예쁘게 포장하는구먼요.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전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내 옆을 든든하게 지키며 따라왔죠. 내가 전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니가 여기 책임자인가? 내 심기가 왜 불편한지 저 작자가 똑바로 보고를 안 한 모양이구먼. 전무가 나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행색은 남루했지만 옆에 선 수진이의 태도와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던 겁니다. 전무가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몰라 뵙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본사 전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나는 최만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지점장 놈이 내가 달력 한 장 얻으러 왔다고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네.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친절했던 직원까지 본보기로 잘라버렸어. 자네 같으면 이런 은행에 300억을 맡겨두겠나? 내 폭로에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감사팀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최만석을 노려보았죠.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라 지점장의 갑질과 인격 모독이 원인이었다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최만석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최 지점장, 회장님 말씀이 사실이야? 고작 달력 때문에 VIP 고객을 문전박대하고 직원을 부당 해고해? 자네 미쳤어? 최만석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행색이 너무 남루하셔서 잡상인인 줄 알고, 그리고 저 여직원은 평소에 업무 태도가 불량해서. 그때 수진이가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수진이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점장님. 제가 어르신들 공과금 납부 도와드린 게 업무 태만입니까? 그리고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쫓아낸 건 지점장님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CCTV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감사팀장이 즉시 무전기로 상황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장 CCTV 돌려봐. 지점장이 고객한테 어떻게 했는지 해고 통보 시점이 언젠지 분 단위로 체크해서 보고해. 최만석은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죠. 최만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인출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발을 빼며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나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어디 가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 간사할 수 있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지점장. 자니가 지금 비는 건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지. 내 돈 300억이 빠져나가면 자네 목이 날아갈까봐 무서운 거 아닌가? 사람을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자네 같은 놈에게는 단돈 10원도 맡길 수 없어. 나는 전무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 300억, 전액 타행 이체해 주시오. 그리고 이 은행, 내 평생 거래 끊겠소. 금융감독원에도 정식으로 민원 넣을 거니까 그리 알고. 타행 이체와 거래 중단이라는 말에 전무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300억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소문이 퍼지면 은행 신용도가 바닥을 칠 게 뻔했으니까요. 전무는 결단을 내린 듯 싸늘한 눈빛으로 최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무가 최만석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최만석, 당신 지금 이 시간부로 해고야. 감히 고객을 능멸하고 은행 이미지를 먹칠해? 당장 짐 싸서 나가.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최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전무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전무님, 안 됩니다. 저 잘리면 갈 데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전무는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며 청원 경찰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하고 있어? 이 사람 당장 끌어내. 보안 카드 회수하고 출입 금지시켜. 아까 나를 쫓아냈던 청원 경찰들이 이번에는 최만석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최만석은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지점장이야. 회장님, 수진아, 내가 잘못했다. 으악. 최만석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은행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내가 당했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비참한 꼴로 말이죠.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지점 안의 고객들과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죠. 평소 최만석의 갑질에 시달렸던 직원 몇몇은
몰래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전무가 다시 내 앞으로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지점장은 즉시 파면 조치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거래 중단만은 재고해 주십시오. 나는 텅 빈 지점장실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돈의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통쾌하긴 했지만 결국 나도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내가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실장, 가자. 여기 더 있어봤자 머리만 아프다. 수진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나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돈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다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길까요? 나는 은행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지만 아까처럼 춥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수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돈이라는 게 참 무섭지 않냐? 사람을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고 저 지점장 놈도 결국 돈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겠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에요. 돈이 사람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나는 걸음을 멈추고 수진이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평생 모은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써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던 그 마음씨라면 300억을 헛되이 쓰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수진이의 눈을 보며 결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거라지만 이제 이 돈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다. 늙은이 욕심 채우는 데 말고 너처럼 부모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 나처럼 늙고 병든 사람들 돕는 데 쓰고 싶어. 수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정말이세요? 300억을 전부 다요? 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겠냐.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내 이름으로 재단 하나 만들자. 네가 사무국장 맡아서 살림 좀 꾸려봐라. 할 수 있겠냐? 수진이는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눈시울을 붉히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회장님 뜻이라면 제가 목숨 걸고 잘해볼게요. 정말 멋진 생각이세요. 수진이의 신뢰 가득한 눈빛을 보니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숫자가 통장에서 빠져나와 세상 밖으로 흘러가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나는 수진이와 함께 택시를 잡으러 큰 길로 나갔습니다. 등 뒤로 멀어지는 은행 건물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제 저곳에는 미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꿈 그리고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은행 사건이 정리되고 며칠 뒤 나는 내 평생의 수건을 풀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찍혀 있던 300억이라는 숫자, 그게 내 수중에 있을 때는 그저 무거운 짐 덩어리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돈을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려 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는 낡은 도장을 꺼내 하얀 서류 위에 꾹 눌러 찍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재단 명칭은 정말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덕배엔 수진 행복재단. 이름이 좀 파격적이신데요. 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촌스러워서 그런가? 내 이름 석자하고 내 딸이나 다름없는 수진이 이름 들어갔으면 됐지. 안 그러냐, 김 실장? 옆에 앉아있던 수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김덕배 재단으로 하시는 게. 내가 정색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네가 지켜낸 거야. 네가 없었으면 그 지점장 놈한테 망신만 당하고 쫓겨났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재단 꾸려나갈 사람은 너니까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아. 수진이는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보니 내 마음도 덩달아 뭉클해지더군요. 변호사가 서류 정리를 마치고 나가자 사무실에는 나와 수진이 단둘이 남았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3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떡해요? 후회는 무슨, 무덤 갈 때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있나? 나는 너처럼 부모 없고 기댈 곳 없는 아이들, 나처럼 늙고 병들어서 서러운 노인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이고 싶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내 단호한 말에 수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한 가지 준비해 두셔야 할 게 있어요. 혹시 아드님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내 미간이 저절로 찌푸려졌습니다. 김철민, 그 이름만 들어도 속이 뒤집히는 불효자 놈 말입니다. 내가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놈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10년 전에 내 재산 미리 내놓으라고 행패 부리다가 연 끄는 놈이야. 내 돈이 어디로 가든 그놈이 무슨 상관이야? 수진이가 내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친아드님이시잖아요. 회장님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발표하시면 아드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회장님의 판단력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요. 판단력을 문제 삼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회장님이 치매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제로 기부하신 거라고 주장하면서 기부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돈 앞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수진이의 말을 듣고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놈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으니까요. 10년 전에도 내 인감을 훔치려다 들키니까 내가 노망이 나서 잃어버린 거라고 뒤집어 씌우려 했던 놈이었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면 좋으냐? 내 돈을 그놈한테 한 푼도 뺏기기 싫은데. 수진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놔야죠. 기부 발표하시기 전에 대학병원 가서 정밀 정신 감정을 받아두세요. 회장님 인지 능력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 그게 결정적인 무기가 될 거예요. 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역시 수진이는 똑똑했습니다. 은행 다닐 때 일머리 좋다는 소리를 들었다더니 빈말이 아니었네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100번 맞다. 당장 병원부터 가자. 그놈이 딴소리 못하게 아주 못을 박아버려야지. 우리는 그 길로 대학병원 신경과를 예약하고 찾아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나는 구구단도 외우고 오늘 날짜도 말하고 복잡한 도형도 그렸습니다. MRI 통 안에 들어가서 한참을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기도 했고요. 검사가 다 끝나고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는데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그 따뜻한 온기가 긴장된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김덕배님, 축하드립니다. 뇌 사진이 아주 깨끗하네요.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20대 못지않게 명석하십니다. 기억력, 판단력 모두 최상위권이에요. 치매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의사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져서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들었지? 나 아직 팔팔하다니까. 수진이도 그제야 마음을 놓은 듯 활짝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병원에서 발급해준 정신 건강 정상 소견서와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몇 장이 내 300억을 지켜줄 방패라고 생각하니 든든하기 그지없었죠. 나는 이 서류들을 은행 금고, 아니 이제는 내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며칠 뒤 드디어 언론에 기사 하나가 터졌습니다. 남대문의 거상 김덕배, 전 재산 300억 사회 환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아침 신문 일면에 내 얼굴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동네방네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내 휴대전화는 다른 의미로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김철민. 액정에 뜬 그 이름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생사 확인 전화 한 통 없던 놈이 기사 나간 지 1시간도 안 돼서 전화를 걸어오다니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는 하이에나 같은 놈입니다. 전화벨은 끊어질 듯 말 듯 끈질기게 울려댔습니다. 나는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지만 곧이어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죠. 띵동, 띵동, 띵동. 아버지, 저 철민입니다. 기사 보고 놀라서 연락드려요. 살아계셨군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 돈 기부하시는 거 사실 아니죠? 어떤 놈들이 아버지를 꼬드긴 겁니까? 제가 가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제발 연락 주세요. 가증스러운 문자 내용에 헛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살아계셨냐니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보고 싶다는 둥, 모시러 온다는 둥 하는 립서비스는 전부 내 300억을 가로채기 위한 수작일 뿐이죠. 나는 휴대전화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수진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드님, 연락인가요? 내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귀신같이 알고 연락 오는구나. 아주 징글징글한 놈이야. 수진이가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저희 다 준비해뒀잖아요. 아드님이 무슨 짓을 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알지, 알아. 근데 자식이라고 있는 게 저 모양이니 내 속이 문드러져서 그런다.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내 말에 수진이의 손길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더 힘주어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이 느껴져서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때로는 물보다 더 탁하고 더러운 게 피일 수도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요즘입니다. 드디어 재단 설립 및 기부 약정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을 빌려 조촐하게 행사를 치르기로 했죠. 나는 수진이가 골라준 턱시도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비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자꾸 떨려서 애를 먹고 있는데 수진이가 다가와서 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영화배우 같으시다니까요. 수진이의 너스레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허허,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래도 오늘이 내 인생에서 제일 빛나는 날인 것 같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입구에는 기자들과 하객들이 이미 북적이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돈을 벌 때는 느껴보지 못한 가슴 벅찬 희열 같은 게 차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한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식이 시작되려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막아서는 것 같았는데 고성 소리가 점점 커지더군요. 비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 행사 주인공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누가 막아. 익숙한 그리고 소름 끼치도록 듣기 싫은 그 목소리. 김철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오셨나 봐요. 나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단상 위에서 입구를 내려다보니 육중한 문이 쾅 하고 열리더군요. 그곳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은 김철민이 변호사처럼 보이는 남자와 험상궂게 생긴 건장한 남자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아니 돈에 미친 악기의 눈빛이었죠. 철민이 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들이 왔는데 반겨주셔야죠. 연회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나와 철민을 번갈아 쳐다보았죠.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망치러 온 불청객. 하지만 나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이야말로 저놈과의 지독한 악연을 끊어내고 진짜 내 가족을 지켜야 할 때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덤벼봐라, 이 불효자 놈아. 내 돈은 10원 한 장도 너한테 못 준다. 사회자가 행사의 시작을 알리며 마이크를 잡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양쪽으로 활짝 젖혀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왔죠. 그 선두에는 번들거리는 명품 정장으로 휘감은 내 아들 김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류 가방을 든 샌님 같은 남자와 사설 구급대원 복장을 한 덩치 큰 남자들이 병풍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철민은 들어오자마자 단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 시선의 끝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돈을 향해 있다는 걸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장내를 가득 메운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죠. 철민은 단상 위로 껑충 뛰어 올라오더니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철민이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는 무효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지금 사기꾼들이 우리 아버지를 홀려서 돈을 가로채려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미친 듯이 터뜨리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민은 뻔뻔하게도 연기자처럼 표정을 싹 바꾸더니 나에게 다가와 세상에서 가장 효자라도 된 양굴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이 내 어깨를 잡으며 울먹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신 분이 병원에 계셔야지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집에 가시죠. 그의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내 어깨뼈가 으스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나를 잡은 손은 나를 제압하려는 듯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철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가 호통을 쳤습니다. 이건 알아. 내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돈 냄새 맡으니까 이제야 애비가 보이더냐? 철민은 내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광고라도 하듯이 말이죠. 보세요. 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십니다. 지금 심각한 치매 상태시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를 데려다가 전 재산을 기부하게 만드는 게 말이 됩니까? 치매라니 멀쩡한 사람을 순식간에 노망난 늙은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수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이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수진이가 내 앞을 막아서며 철민을 노려보았습니다. 김철민 씨,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누구보다 정신이 맑으십니다. 10년 만에 나타나서 불효를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십니까? 철민이 수진이를 보자마자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 네가 그년이구나? 우리 아버지 꼬드긴 꽃뱀이 너지? 젊은 년이 얼마나 돈이 궁했으면 다 죽어가는 노인네한테 들러붙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분 친아들이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면 아들답게 행동하세요. 돈 보고 달려든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철민은 말이 통하지 않자 뒤에 서 있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 이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설명해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안경을 쓴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나섰습니다. 그는 아주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로 떠들었습니다. 김덕배님은 현재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법원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즉, 법적으로 독자적인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 이 기부 약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법적 보호자인 아드님의 동의 없이는 10원 한 장도 못 씁니다. 나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성년후견? 내 허락도 없이 내 놈들 멋대로 나를 금치산자 취급을 해? 내가 내 돈 쓰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 변호사는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철민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철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서 있던 덩치들을 불렀습니다. 사설 구급대원 복장을 하고 있지만 눈빛이나 행동거지는 영락없는 깡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접이식 휠체어를 펼치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철민이 명령했습니다. 뭐해? 아버지가 발작 일으키시기 전에 빨리 모셔. 앰뷸런스 대기시켜놨지?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 덩치 큰 사내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앉으세요. 저희랑 가시면 됩니다. 그들은 내 양팔을 억세게 붙잡고 강제로 휠체어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나는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나. 너희들 뭐야? 이거 납치야. 경찰 불러. 하지만 행사장 안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어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치매 걸린 아버지를 모셔가겠다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기가 껄끄러웠겠지요. 그때 수진이가 덩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몸집보다 2배는 큰 사내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손대지 마세요. 회장님 싫다시잖아요. 이거 놓으라고요. 철민이 짜증이 난다는 듯 얼굴을 구기며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끝까지 짝 하는 소리가 연회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민이 손등으로 수진이의 뺨을 거칠게 후려친 겁니다.
수진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 딸 같은 아이가 나를 지키려다 내 눈앞에서 맞는 꼴을 보다니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호로 자식? 네가 감히 사람을 쳐?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철민은 쓰러진 수진이를 발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끼어들어? 너 같은 꽃뱀은 내가 콩밥 먹여줄 테니까 기다려. 업무 방해의 사기 혐의로 아주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수진이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뺨은 시뻘겋게 부어올랐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독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덩치들이 나를 휠체어에 결박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수진이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짓이었지만 그 기세는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철민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수진이는 단상 위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철민이 뒤늦게 소리쳤습니다. 야, 저거 잡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이미 철민이 던져두었던 마이크를 낚아챈 뒤였습니다. 그녀는 앰프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귀를 때렸습니다. 모두가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이 수진이가 마이크에 대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우리 아버지 몸에 손대지 마. 수진이의 처절한 외침이 연회장 구석구석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나를 지켜야겠다는 결기, 그리고 부모 없는 서름을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분노만이 가득했죠. 나를 잡고 있던 덩치들도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철민도 당황해서 입을 벌린 채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숨을 헐떡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철민을 향해 불을 뿜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미리 챙겨온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마치 잔 다르크가 깃발을 든 것처럼 그녀의 모습은 눈부시게 당당했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작자가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쟁이인지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수진이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가 조명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며칠 전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정신건강정상 소견서였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묶인 채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겁 많고 여리기만 하던 수진이가 나를 위해 저토록 강해지다니요.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딸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그 어떤 자식보다 귀하고 강한 내 딸입니다. 수진이의 손끝에서 하얀 서류 봉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듯이 열어젖히고 그 안에 있던 서류 뭉치를 꺼내 기자들의 카메라 앞으로 들이밀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연회장 안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3일 전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발급받은
김덕배 회장님의 정신 건강 정상 소견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치매요? 심신미약이요? 다 돈에 눈이 먼 저 아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의사가 보증하는 진단서가 여기 있다고요. 인지 능력, 판단력 모두 20대처럼 정상이시란 말입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서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서류에는 특이 소견 없음, 매우 정상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순식간에 장내 분위기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경멸을 담아 철민에게로 꽂혔습니다. 수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철민을 노려보며 일갈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표정만큼은 성난 사자 같았습니다. 당신 아들이라고 했지?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가 혼자 밥을 드시는지 아프지는 않으신지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본 적 있어? 아버지가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실 때 곁을 지킨 건 나야. 피만 섞였다고 다 가족인 줄 알아? 누가 진짜 자식인데? 수진이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거든요. 철민은 당황해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미쳤나? 야, 그거 다 조작된 거야. 너 같은 꽃뱀이 의사 매수해서 가짜 진단서 만든 거지? 어디서 사기를 쳐? 철민이 변호사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 뭐하고 있어? 저거 다 가짜라고 말 좀 해봐.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란 말이야. 하지만 변호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는 이미 서류를 확인하고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었죠. 대학병원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를 보고도 부정할 수 있는 배짱은 없었을 겁니다. 변호사가 식은땀을 닦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건 진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서라면 법적 효력이 확실해서 저희가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철민이 길길이 날뛰며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 돈 받았으면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냐? 그 꼴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나는 멍하니 서 있는 구급대원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자 구급대원들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나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당당하게 걸어나가 수진이의 옆에 섰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손에 들린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한 손으로 감싸 안았죠. 수진이가 나를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잘했다는 눈빛을 보내고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내 정신은 아주 멀쩡합니다. 단지 돈에 미쳐서 애비도 몰라보는 저 자식 놈이 미쳐 날뛰고 있을 뿐이요. 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하건대 내 전 재산 300억은 이미 어제부로 재단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법적 공증까지 다 마쳤으니 아무리 소송을 걸어도 소용없을 거요. 철민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내 돈. 그게 어떤 돈인데. 나는 쐐기를 박듯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수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철민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벌이었으니까요.
또한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내 개인 자산과 건물 관리권, 그리고 내 사후의 상주로서의 모든 권한은 오늘부로 입양 절차를 밟을 내 딸 이수진에게 전적으로 넘깁니다. 장내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파도처럼 번져나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가 없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해 하늘이 맺어준 진짜 가족입니다. 내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이 아이가 내 진짜 딸입니다. 수진이는 아버지 하고 부르며 내 품에 안겨 오열했습니다. 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순간 연회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겁니다. 경찰관들이 철민과 구급대원들을 에워쌌습니다. 김철민 씨, 그리고 당신들. 업무방해, 폭행, 노인 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철민은 수갑이 채워지자 그제야 정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 내 발밑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범벅이 된 얼굴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눈이 뒤집혔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감방 가면 안 돼요. 아버지,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던 놈이 이제는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그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비참해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이놈은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내 등골만 빼먹다 죽을 테니까요.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발을 뺐습니다. 이건 알아. 내 아들은 10년 전에 이미 죽었다. 철민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핏줄이잖아요. 천륜을 어떻게 끊습니까? 내가 몸을 굽혀 철민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온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빚쟁이다. 네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날 잃은 슬픔이 아니라 돈을 잃은 슬픔일 뿐이야. 가서 죗값 치르고 인간이 되어서 나와라. 그때는 한번 생각해보마. 나는 뒤돌아서 경찰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관들이 철민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습니다. 이거나, 아버지, 으악. 철민의 절규가 멀어지면서 연회장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변호사와 사설 구급대원들도 줄줄이 연행되어 나갔습니다. 그 난리통에 내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간 것 같았지만 옆에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흐느끼면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있었죠. 그 따뜻한 온기가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심경이 어떠십니까? 친아들을 고소하실 겁니까? 수진 씨를 정말 입양하실 계획입니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내 딸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나는 손을 들어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놀랐으니 좀 쉬어야겠네요. 나는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고 인파를 헤치며 행사장 구석의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소음이 차단되자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손을 얼굴에 비비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꼴 보시고
나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탓이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저놈들 손에 끌려가서 꼼짝없이 정신병동에 갇혔을 거다. 네가 이 못난 애비를 살린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어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딸이 되어도 되는 걸까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고아에다가 내가 수진이의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300억보다 귀한 게 너다. 너는 내 목숨을 구했고 내 명예를 지켰어. 너만 한 딸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냐. 나는 팔을 벌려 수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내 어깨가 그녀의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지만 그 느낌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에 뚫려있던 구멍이 따뜻하게 메워지는 기분이었죠. 고맙다, 수진아.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울타리가 되어주마. 아버지. 수진이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은지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라 평생의 외로움이 싹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바깥의 소란스러움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300억을 잃은 대신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남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와 우리 부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남대문 시장 어귀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은행이 있던 그 삭막했던 건물 1층은 이제 구수한 밤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행복 나눔 무료 급식소. 간판 이름처럼 이곳은 매일 점심때만 되면 동네 어르신들과 갈 곳 없는 이웃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예전에는 차가운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던 그 자리에 이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이 놓여 있죠. 나는 낡은 점퍼 대신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자, 천천히들 오세요. 밥은 얼마든지 더 있으니까 많이들 드시고. 내가 국자 가득 소고기 무국을 퍼서 담아주자 단골인 박씨 할아버지가 입 빠진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왕 회장님. 오늘 국물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 300억짜리 국이라 그런가 더 구수한 것 같아. 주변에 있던 노인들이 와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이 사람아, 300억은 재단 통장에 있고 이건 내가 새벽부터 시장 가서 사온 한우야. 맛없으면 내 손목을 걸지. 박 씨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우리 덕배 형님이 쏘는 밥인데 보약보다 귀하지. 고마우이, 정말 고마워. 고맙다는 말.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VIP 대접은 받았어도 이런 진심 어린 감사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돈 냄새 대신 사람 냄새가 나는 이곳이 나는 정말 좋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신나게 배식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주방 안쪽에서 야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제가 국 퍼드릴 테니까 아빠는 좀 앉아서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또 무리하신다. 수진이가 쟁반을 들고 나오며 나를 타박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호적상으로도 내 진짜 딸이 된 김수진 사무국장님입니다. 입양 절차를 마치고
성까지 내 성을 따르게 된 수진이는 이제 누가 봐도 영락없는 내 딸입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예쁜지 볼 때마다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국자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버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너야말로 사무실에서 서류 보느라 머리 아플 텐데 좀 쉬지 그러냐. 수진이가 짐진 눈을 흘기며 내 손에서 국자를 뺏어 들었습니다. 어허, 사무국장 명령이에요. 이사장님은 나가서 홀 관리나 하세요. 얼른요. 딸아이의 애교 섞인 잔소리에 나는 못 이기는 척 물러났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 딸 무서워서 살겠나? 나 원참. 투덜거리는 척했지만 입가에 걸린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죠. 홀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 물도 떠다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얼추 끝나고 급식소 안이 한산해진 오후였습니다. 나는 건물 앞 화단에 놓인 벤치에 앉아 따스한 봄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나른한 기운이 몰려와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어깨 위로 포근한 담요가 덮이더군요. 아빠, 식후 땡 하셔야죠. 수진이가 내 옆에 앉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은행 다닐 때 수진이가 타주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구수했죠. 내가 커피를 호흡 불어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 재단 일은 별 문제 없고? 수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잘 돌아가요.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자원봉사자 신청도 줄을 섰어요. 다 아빠 덕분이에요. 내 덕은 무슨. 우리 김 국장이 살림을 잘 꾸려서 그렇지. 참, 그 녀석? 철민이 소식은 들었냐? 아들 이야기를 꺼내자 수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변호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지금 구치소에 있대요. 반성문 계속 쓰고 있다는데 나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죗값 치러야지. 그 안에서라도 제발 사람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 영치금은 내가 알아서 넣어주마.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오빠도 아빠 진심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오빠라니 그 녀석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아빠 아들이니까 제 오빠죠. 나중에 출소하면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따끔하게 혼도 좀 내주고요. 마음씨 고운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모욕했던 사람까지 가족으로 품으려는 그 넓은 마음이 고마워서 나는 말없이 수진이의 손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려 급식소 외벽, 그러니까 예전에 은행 창구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촌스러운 디자인의 커다란 벽걸이 달력 하나가 떡하니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고 그 때문에 수모를 당했던 바로 그 은행 달력이었죠. 재단을 세우면서 인테리어를 싹 바꿨지만 저 달력만큼은 내가 절대 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바람에 달력이 살랑거리며 넘어갔습니다. 달력의 숫자 칸마다 수진이의 꼼꼼한 글씨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4월 5일 아빠 정기검진 꼭 모시고 가기. 4월 15일 봄맞이 가족 소풍 김밥 싸기. 4월 20일 재단 이사회. 4월 28일 아빠 염색해드리는 날. 그 깨알 같은 글씨들을 보고 있자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에게 달력은 그저 죽을 날이 얼마나 남았나 세어보는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기다려지는 설렘의 기록장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달력을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허허, 저거 봐라. 저 달력 한 장 받으려다 내가 300억을 태웠지 않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달력일 거다 아마. 수진이가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해요. 300억짜리 달력. 내가 커피 잔을 만지작거리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수진아. 나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 300억을 주고 저 달력을 산 게 아니라 너를 산 거니까. 너라는 귀한 딸을 얻었으니 내가 남는 장사를 해도 한참 남는 장사를 한 거지. 수진이가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빠도 참, 저 비싼 여자예요. 300억으로도 모자라요. 그래. 알지. 3천억, 3조를 줘도 안 바꾼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 부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사무국장님, 보기 좋으십니다. 나는 손을 흔들어 화답했습니다. 예전에는 길을 걸어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던 쓸쓸한 노인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황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의 숫자는 0이 되었지만 내 마음속 잔고는 무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자, 행복이라는 배당금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으니까요. 나는 빈 커피 잔을 내려놓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내 손과 작고 따뜻한 딸아이의 손. 이 온기만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수진아. 네, 아빠. 날이 참 좋다. 우리 한숨 자고 갈까? 네, 그러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는 벤치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봄바람 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곁에 있는 딸의 규칙적인 숨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300억을 태워서 얻은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일상.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미소를 지으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 참 살만하구나. 지난 겨울의 모진 추위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내 인생의 진정한 봄날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꿈속에서도 나는 웃고 있을 겁니다. 내 곁에는 영원히 나를 지켜줄 가족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고작 달력 한 장 때문에 시작된 300억 소동이었지만 그 끝에는 돈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가족이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껍데기만 보고 평가했던 지점장과 돈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린 아들은 결국 파멸을 맞이했지만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서로의 아픈 곳을 보듬어준 덕배 어르신과 수진 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온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덕배 어르신의 믹스커피처럼 꽁꽁 엄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루 내 곁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따스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저 달력처럼 여러분의 앞날에도 늘 설레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와 함께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